명나라는 즉각 항의하였다. 이게 무슨 짓이요? 안전하게 철수시켜줬더니 이제 와서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요.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100만 대군의 응징이 있을 것이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관백 전하께서는 진주 성주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주로 가는 우리 일본 군대가 30만 명이나 되니 아마도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어 은밀히 알려 진주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예봉을 피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일본 군대도 성이 텅 비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는 곧 철병하여 동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소리 필요 없고 당장 중지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진주성을 향하는 일본군의 숫자가 무려 10만이었다. 명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엄포만 놓을 뿐 솔직히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결국 조선의 장수, 군사, 의병만이 싸울 생각을 하였다. 경상 우병사 최경회, 창의사 김천일, 웅치 이치 전투에서 엄청난 무상을 펼쳤던 충청병사 황진, 의병장 고경명의 뜻을 이은 아들 고종후 등이 각각의 병사들을 이끌고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다. 히데요시는 조선에 출병한 제장들에게 전라도를 공격하고 12개의 성과 요새를 쌓을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제장들은 성세부터 건축해야 한다는 견해라서 구로다 간베이를 히데요시에 파견해 뜻을 전하기로 했다. 히데요시는 적어도 한 번은 전라도를 공격하고 나서 사자를 보내야 한다며 제장들을 비겁자라 불렀다. 구로다 간베에게도 경로해 접견하려조차 하지 않고 복록과 저택을 몰수했다. 히데요시는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다준 진주 목사 김시민에게 복수하는 것과 진주성 함락 후 전라도를 장악한다며 군량 문제도 해결되고 앞으로의 협상에도 유리한 고지를 장악할 것이라 생각했다. 많은 일본 장수들이 2차 진주성 전투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히데요시는 그런 장수는 영지를 몰수하고 가문을 끊겠다는 등의 협박을 가하였다. 싫든 좋든 진주성을 함락하는 공을 세워야 했다. 이에 본진 부산에는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놓고 병력들을 싹 다 긁어 모으니 무려 10만이나 되었다. 장수들도 일본의 어벤져스급 장수들을 총동원하였다. 그야말로 사활을 건 전투였다. 명군은 싸울 의지가 없었다. 이여송은 18,000의 병력을 이끌고 싸우겠다고 약속했으나 역시 차에 필 미루기만 할 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남의 나라에서 상대가 죽자고 달려드는 싸움터에 굳이 끼고 싶진 않았을 것이다. 조선군은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맞물렸다. 그래도 싸우자와 승산이 없으니 포기하자이다. 육전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권율과 곽재우는 후자를 선택하였다. 곽재우는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 합세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이렇게 거부했다. 오직 임기응변할 수 있는 자만이 제대로 군사를 부릴 수 있고 지혜로운 자만이 적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적병의 성대한 세력을 보건대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할 기세를 떨치고 있는데 3리밖에 안 되는 외로운 성으로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나는 차라리 밖에서 원조를 할지언정 성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좌순차사 김늑이 그를 꾸짖기를 그대가 대장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군율에 어쩌려는가? 이 몸이 죽는 것은 좋기 아까울 것이 없으나 전투 경험이 많아 노련한 군전들을 어떻게 참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포급 무상을 자랑했던 충청병사 황진, 의병장으로 이름을 떨쳤던 김천일 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자 쪽이었다. 특히 황진은 진주성에서 죽게 내버려 두기에 너무나 아까운 인재였다. 곽재우가 황진을 만류하며 말하기를 진주는 외로운 성이니 지켜낼 수가 없어. 그리고 공은 충청도 절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진주를 지키다 죽는 것은 직분에 걸맞지 않소. 황진이 대답하기를 이미 창의사에게 승낙하였으니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시건할 수는 없습니다. 고하였다. 곽재우는 황진의 뜻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마침내 술잔을 나누며 서로 작별하였다. 이렇게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고 싸우기로 한 사람들은 진주성으로 모여들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 진주성 백성들은 물론 영남 지역과 인근 백성들도 성 안으로 자진하여 들어갔다. 진주성은 함락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니 많은 장수들도 차마 진주성을 포기하지 못하였다. 진주성의 지휘권은 진주 목사 서예원에게 있었지만 이 사람은 평소 겁이 많고 능력이 모자라 사실상 총사령 관직은 창의사 김천일이 하였다. 1593년 6월 21일 일본군이 나타났다.
먼저 200여 기병이 동북쪽 순천산에 올라 성을 관찰하고 주변 해자부터 메웠다. 22일 오전 10시 일본군 본대가 나타났다. 제1대는 가토 기요마사가 지휘하여 북쪽을 막고 제2대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서쪽을, 제3대는 우키다 히데이에가 동문을 맡았다. 그 외 제4대, 5대는 후방에 진을 치고 혹시 모를 조선 구원군을 대비하였다. 일본군은 마침내 공격하였다. 조선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특히 황진의 활약이 대단하였다. 치열한 공반전에도 성은 무너지지 않았고 일본군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물러났다. 일단 서북쪽과 동남쪽 해자부터 메꾸어라. 그리고 공성형 무기를 준비하라. 제대로 된 공격은 내일부터다. 23일 일본군은 다시 공격하였다. 해자를 메꾼 덕에 공격은 더 쉬워졌고 공성형 무기로 위력이 훨씬 강해졌다. 그럼에도 조선군은 잘 싸워주었다. 낮에 3번, 저녁에는 4번의 전투가 있었지만 모두 격퇴하였다. 오히려 일본군의 타격이 심하였다. 병사들은 연이은 강행군과 전투에 지쳐 있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다. 전열을 정비하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라. 쉬는 동안에 해자를 마저 메꾸고 동쪽 문에 언덕을 쌓고 정로를 설치하라. 첸장, 이게 무슨 휴식이야. 쉬게 해주려면 확실히 쉬게 해주던가. 언덕이 말만 하면 뚝딱 나온 줄 알아. 25일 완성된 언덕과 정루에 오른 일본군이 사격을 개시하였다. 확실히 높은 곳을 의지한 사격은 위력적이었다. 잘 막고 있던 동쪽문은 이로 인해 위태로워졌다. 황진이 명하였다. 우리도 언덕을 만든다. 그곳에 현자 총통을 올려 사격하라. 따꽁따꽁거리는 조총과 펑펑거리는 현자 총통이 같은 조건에서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현자 총통이다. 기껏 설치된 일본군의 언덕과 정루는 현자 총통의 파괴력에 모두 무너졌다. 때마침 고성의 의병장 최강이 진수성 구원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본도 지원군에 대한 대비가 미리 되어 있었다. 최강으로서는 그 군세가 너무 커서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었다. 26일 일본군은 새로운 공격법을 가져왔다. 나무 방패로 화살을 막으며 성을 허물어라. 이때 성 허물기란 수십 명이 성벽에 붙어 쇠꼬챙이 같은 것으로 죽도록 파내 돌 하나를 빼내는 것이다. 돌이 하나만 빠진다면 나머지는 쉬울 것이고 성벽은 허물어질 것이다. 그게 가능하겠냐 싶겠지만 올드보이 아저씨는 숟가락으로 벽을 허물었는데 한 번에 수십 명 병사가 붙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그때 날아오는 화살은 나무 방패가 막아내 주었다. 하지만 바위와 나무를 굴려 놈들을 짓눌러버려라. 나무 방패는 무거운 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돌 하나를 신나게 후벼 팠던 일본군은 나무나 바위에 깔려 죽었다. 이것도 저것도 통하지 않자 다음은 화공이었다. 성 동쪽에는 초가집이 많았는데 이 화공으로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 목사 서예원은 화재 진압을 해야 함에도 잔뜩 겁을 먹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는 동안 불은 더 번졌다. 보다 못한 김천일이 명하였다. 저 인간은 안 되겠구나. 장윤을 감옥사로 삼을 것이니 서예원의 임무를 대신케 하라. 안타깝게도 조선에는 큰 구멍이 하나 있었다. 축구 경기도 일반적인 팀전이라면 에이스 하나가 승패를 결정짓기도 하지만 드림팀으로 구성된 최강 전력끼리 맞붙는 경기라면 에이스보다는 어느 팀에 구멍이 있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법이다. 27일 가토 기요마사가 공격에 나섰다. 내 이럴 줄 알고 소 수천 마리를 잡아 그 가죽으로 기갑차를 만들었지. 기갑차로 성벽을 무너뜨려라. 기갑차는 튼튼하여 나무나 바위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동문, 서문 양쪽에 언덕 누각을 만들어 사격을 가하니 조선군의 피해가 컸다. 28일 북쪽 성벽 무너뜨리기 작전이 계속되었다. 서예원이 이를 막아야 했는데 역시 겁을 먹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 결과 성벽은 심각한 타격을 받아 거의 무너질 지경까지 갔다. 그러나 여포급 무상을 자랑하는 조선의 에이스 황진의 활약으로 일본은 격퇴당하여 수천의 전사자를 남기고 뒤로 물러났다. 황진이 성 아래를 굽어보고 말하기를 적의 시체가 참호에 가득하니 죽은 자가 거의 1천여 명은 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 아래 잠복해 있던 저격병 하나가 총을 쏘았고 황진은 이마에 총탄을 맞고 즉사하였다. 한 명의 구멍이 삽질하는 동안 북쪽 성벽이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다 가장 큰 활약을 펼쳤던 에이스 황진이 전사했다. 이때부터 전세는 급격하게 기울어졌다.
29일 황진을 대신하여 서예원이 순선장이 되었지만 그는 싸우기는커녕 겁을 집어먹고 심지어 울고 다녔다. 그 모습을 보는 병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주 그냥 참담했을 것이다. 보다 못한 최경회가 그를 참하려고 했다. 곁에 있던 장수들이 말렸다. 적을 앞에 두고 아군을 먼저 베는 법은 없습니다. 최경회는 겨우 참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우가 내렸다. 그리고 동문이 무너졌다. 일본군은 무너진 동문 쪽으로 마치 저글링이 쏟아지듯 들어왔다. 황진 못지않게 전투력이 높았던 이종인이 달려가 겨우 막아냈지만 그 틈을 타 일본군이 북쪽 성벽을 공격하였다. 북쪽은 이미 건들기만 해도 무너질 성벽이었다. 이종인 혼자서 동문과 북문 모두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황진의 부재가 참으로 아쉬운 순간이다. 결국 일본군은 북쪽 성벽을 무너뜨리고 난입하였다. 조선 군사들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일본의 병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쯤 되면 승패는 결정되었다. 아니, 황진이 죽으면서 승패는 이미 결정났을런지도 모르겠다. 김천일이 남은 장수들에게 말했다. 조선의 장수로서 적의 포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강으로 몸을 던지려 합니다. 장수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은 생각이 외다. 함께 가십시다. 아버님, 소장도 따르겠습니다. 그들은 선조가 있는 북쪽을 향해 2번 절하고 남강에 몸을 던지니 김천일과 그의 아들 김상건, 경상우병사 최경회와 아버지의 복수를 외쳤던 복수장군 고종후, 공조좌랑 양산수, 진주판가 최기필 등이 마지막을 함께하였다. 최강 전투력 이종인은 벼랑 끝까지 싸우다 외적 2명을 양팔에 끼고 강물로 뛰어들었다. 김해 부사 이종인이 여기서 죽노라. 목사 서예원은 일본군에게 잡혀 죽었다. 일본군은 그가 김시민으로 착각하여 그의 목을 베어 일본으로 보냈다. 히데요시가 명하였다. 진주성 내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말살하라.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 할지라도. 성안의 백성들은 모두 무참히 살육되었다. 그 숫자가 무려 24,000여 명으로 관군 및 의병을 합하여 약 3만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었다. 제2차 진주성 전투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1차 진주성 전투 김시민은 3천의 군사로 3만을 막아냈었다. 2차는 조선군 병력이 약 6천, 의병 2,800에 민간인이 24,000이다. 그 정도 병력에다 진주성이 천의 요새임을 감안한다면 한번 해볼만 하다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게다가 진주성에는 절대 무쌍을 자랑하는 황진이 있었다. 포기하지 말고 외부에서 협공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해주었다면, 아니 다 떠나서 진주성이 공격받는 동안 빈집털이라도 해주었더라면, 그랬다면 진주성 방어는 물론 잘하면 일본의 부산 본진을 점령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일본은 진주성 공격을 위해 총동원령을 내려 본진에는 최소한의 병력만 남아있었다. 뭐 어쨌든 진주성은 그렇게 함락되었고 성안에 수많은 생명이 무참히 살육되었다. 거기에는 여자도 아이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성안에 있었다. 며칠 뒤 일본은 승리의 자축위원을 열었는데 이때 그 유명한 농계가 참여했다. 농계는 외장 하나를 안고 남강물에 투신하였다. 진주성 전투 이후 일본군은 외성으로 들어가 짱박혀 강화 논의를 계속했다. 히데요시의 계산대로 진주성 점령은 강화 협상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일본은 당당하게 요구하였다. 두 왕자는 보내드릴 것이니 먹고 떨어지세요. 하지만 조선 8도 중 4도는 우리 일본의 것입니다.